국내 증시 계엄령 직후에 크게 폭락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환율도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번 주에 특히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도 참 네. 혼돈의 시간이었죠. 근래. 네, 많이 뭐 힘들었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마지막 한 대 더 맞았다고 해야 되나? 다운 직전이었는데 카운터 펀치 하나 더 들어온 느낌? 네. 특히 2024년 내내 국내 증시 너무 힘들었었는데 최악이었죠. 예. 최악이라서 사실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죠.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게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앞단에 분명히 어떤 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금융 위기라든가 외국에서 뭐 유럽 재정 위기, 그다음에 아니면 코로나 위기,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한 번씩 있어야 이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뭐 사실은 뭐 이번 그 계엄령 탄핵은 막판에 터진 거라서, 그리고 또 이미 가격은 그 당시를 회복했으니까 이 이슈 없이, 아무런 이슈 없이 거의 최저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보통 이제 계엄령 직전까지도요. 네. 예. 조금 이제 스멀스멀 계속 힘없이 빠져나갔던 그런 장세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계엄령 직전 금요일날 우리 증시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네. 이제 좋아지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때 또 주식 비중을 늘리신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디어 외국인들 매도가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마지막 둔기로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계엄령이 한 대 더 때려줬죠. 덕분에 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적으로는 정말 많이 매력이 있어서 25년도는 덕분에 기대가 좀 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떨어졌나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똑똑한데, 일단 먼저 그 계엄과 탄핵은 지난주에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난주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담화가 있을 때마다 콩 떨어졌다 오르고 콩 떨어졌다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담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탄핵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탄핵이 결정 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주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이미 지난주에 올랐어요. 그거 역시 탄핵 가능성이 시장에는 선반영돼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국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희 같이 오래된 노땅들은 드디어 상법 개정도 좀 해서 우리도 좀 미국 비슷하게 갑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냐면 참 어른들 바보 같네. 못하러 국장에 있어. 그냥 미국장 가지. 이렇게 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간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한 1조 달러 된다고 하거든요. 네. 모르긴 몰라도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1조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한국 자금 아니겠느냐. 뭐 일론 머스크도 그 테슬라 한국 주주들 많아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 스마트하다 뭐 이런 거 X에다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이 계산이 빨라가지고, 아니 뭐 내가 보니까 한국 시장 뭐 있어봐야 빚도 못 볼 것 같고 계속 차별 대우는 계속 받을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뭐 그냥 그야말로 호구지, 왜 호구 대접을 받느냐, 선진국인 미국 증시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진짜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정리 못하면 한국 자본시장 정말 어려워진다. 빨리 정리 못하면 진짜 돈 다 떠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소수의 몇몇 기업가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자본시장 전체를 죽이는 행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쪼개기 상장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쪼개기 상장이 거의 없고요. 뭐 그다음 많은 일본도 한 4%인데 우리는 거기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다가는 이 쪼개기 상장 등등 당해가지고 뼈도 못 치르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투자금이 필요했고 그것을 마련하느라 계열사들을 다 쪼개서 상장을 하고 공모 자금을 받고 그걸로 성장을 하고 네. 사실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해왔었던 건데 이제는 또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이건 너무 개인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좀 어떤 명예라든가 나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재산 불리는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대주주분들 중에 몇몇 그런 일들을 저지르시는 몇몇 분들이 보니까는 내가 보니까 뭐 명예고 뭐고 어딨냐, 야 돈 많으면 최고인 것 같아. 뭐 이런 한국의 이런 어떤 가치관들이 조금 주식시장에도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한국이 여기서 좀 그 어떤 사상사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최고가 아니라 돈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사실 솔직히 지금 뭐 세계 10대 기업들이 내가 만약에 돈만 벌겠다고 저는 절대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뭐 AI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심지어 그 뭐 이미 소문난 거로는 구글의 그 대주주인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간이 침대 놓고 옆에서 쪽잠 자면서 일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뭐 어떤 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써도 반도 못 쓸 텐데 네. 매일같이 몇 억씩 써도 쓸 수가 없는 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최근에 이런 쪼개기 상장은 결국은 어떤 미래를 담보하는 그 한국의 어떤 기업을 키운다 이런 사상과 가치관 이게 상당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병철 선대 회장이라든가 정주영 회장 뭐 그리고 김우중 예전에 회장 이런 분들은 그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가까운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뭐 박태준 예전에 포스코 포철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보면 단순히 진짜 뭐 재무적인 안정 뭐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많이 퇴색되고 그래 그냥 내 것만 채우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닌가. 왜 도대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한국이 지금 일본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다른 게 그 산업화는 일본을 카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시대에 오면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야 뭐 한국의 그 손마사요시가 하는 쪽에서 이제 일본의 인터넷 얘기를 하고 인터넷 AI를 얘기하지만 그 외에 일본 기업들 중에 그거 얘기하는 기업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그 세계화에 완전 대열에 참여를 했고 이제 아주 크진 않지만 세계적인 으로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각 분야에서. 근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까지 나오려면 뭔가 조금 더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계엄 탄핵 국면을 지나면 과연 한국에서 차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준 기업 어떤 기업들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분배가 더 많이 되어져야 된다. 또 누구는 성장이 더 많이 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각각 할 텐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뭐가 더 좋고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좀 이제는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 서로 진영 간의 싸움만 하고 너가 적이다, 적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좀 토론회장이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기업인들이 사업 보국이라는 표현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 국가에 보답한다 이런 뜻인데 요즘은 그런 표현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또 의문도 또 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분할 상장 또 잦은 중복 상장을 하는 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보다 예. 그냥 쪼개서 상장을 해서 돈을 또 끌어모으자 또 이런 심리가 또 강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박현주 님이 제 동생이 미국 주식 얼마 전에 넘어가서 국내 주식 손해분을 다 회복했답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고 류진현 님은 한국 시장 신뢰를 찾아야 하는데 점점점 기업의 장난과 쪼개기 같은 상장놀이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저는 50대지만 한국 시장 떠난 지가 2년 되었는데 좀 빠지고 오르고 그거 상관없이 미국 시장에 저축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한규봉님은 다 미장 가면 국장은 누가 키우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니까요. 박진주님은 호구 여기 있네요. 유유
너무 많이 빠져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유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 안 하고 네. 한국 투자만 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네, 저도 뭐 지금 여기서 업계 생활 25년 했는데 역대 미국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난 건 처음이에요. 너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뭐 코스닥 주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미국 시장하고 한 60%씩도 차이가 나요, 수익률에서. 왜냐하면 코스닥이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장 뭐 30%씩 올랐고, 그러니까 뭐 아주 한국 시장에 있는 게 바보가 된 건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 투자를 해놓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고치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미국에 가신 분들이 마음이 편한 건 주주 대접을 받아.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받는 거야. 한국에선 손님 대접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렇죠. 미국 주식 투자하니까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해서 주식으로 수익이 난 건 오히려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네. 물린 계좌가 있었거든요. 예. 물린,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이게 손해 본 기업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만달이 났어요.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귀를 하고 회복시키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게 보여요. 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질적 경험이었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주가 떨어지면 저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게 우리 회사 주식 사래요? 왜 우리 회사 주식 물려갖고 나한테 뭐라 그래? 뭐 이런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요즘.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좀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도 없고 그다음 말이 자꾸 바뀌어요. 배당 얼마 주세요. 그래서 배당 어느 정도 대략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배당 정책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뒤집혀요.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내가 걱정이 많은데 미국 투자를 해보니까는 회사가 걱정을 해줘. 내 대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다 보니 한국 시장 보면 이게 너무 이질적이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향후에 한국에서 꼭 일어나야 할 산업 그리고 일어나야 될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못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막말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되게 활성화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저는 회사를 다니지만 네. 내가 여기 이렇게 방송 같은 데 저 이제 회사 그만둘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은 찾아요. 막 이러면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금방 자본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자본 조달해서 바로 사업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고깝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보는 사람도 섞여 있을 테니까.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그럼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자본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벤처나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젊은 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생겨나기 어렵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5수, 6수, 7수 사태입니다. 의대 가겠다고. 요즘에 제 교수 친구가 하는 얘기야. 야 요즘 신입생들 중에 30대가 있어. 이해가 되세요? 의대 신입생이. 아니요. 그냥 의대에 가다가 못 간 친구겠지. 30대 신입생이 있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1학기만 지나면 다 재수하겠다고 다 없어진대요. 학교에서.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 학교가 조금 안 좋은 학교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 의대 가려고. 예, 서울대 예를 들어 의대 외에 들어갔던 서울대 친구들이 의대 가려고 1학기 끝나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에 의대를 갔다 지방에 의대 간 친구들은 또 1학기 되고 그만둬요. 왜?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야 되겠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진취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나와 내 가정을 중산층으로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의대 가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 잘 성공하면 자손 대대 먹고 살 정도로 큰 돈을 버는데 그냥 집안 잘 꾸릴 수 있는 중산층 되는 의대 말고 똑똑한 애들이 기업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형국인 거죠. 참 그런 거죠. 이게 참 씁쓸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물리더라도 속된 말로 물리더라도 그 기업과 이사진이 주주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수익을 내더라도 기업과 이사진이 나를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 빨리 차익 실현하자. 또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죠. 네. 9998 쓰시는 분께서
미국에 투자해서 달러 벌여오면 좋은 일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죠?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좋은 일인데 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라는 아. 거고 단순히 이제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소를 키울 사람이 사라지면 쟁기질할 사람도 없는 거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어떤 산업의 근간 토대 거기에 마중물을 넣어줄 수 있는 자본도 부족해진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다 맥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 이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네. 질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해요. 미국 자동차 힘들게 팔아서 하는 것보다 자본시장에서 돈 벌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자동차 파는 만큼 이상은 돈 벌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경계감을 가지시라는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ROE 기업들의 그 어떤 ROE 생산성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거 맞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첨단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물론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익 대비 배수를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과거 전통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의 수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네.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예요. 미국 국채 샀는데 띄어 먹을까요? 미국이 내 돈 띄어 먹을까? 생각해보면 안 띄어 먹겠죠. 네. 그리고 이자도 주겠죠. 근데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4.4%에 육박합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요. 미국 10년 국채가 지금 사시면 10년간 매년 따박따박 4.4% 가까이 받아요. 금리를. 네. 그런데 주식은 얼마냐 수익률이 지금 이익 대비 배수가 30배 정도 내외까지 육박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3%대밖에 환산해 보면 네. 주식의 수익률은 3%에서 4%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지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자산 투자할 때 안전자산 대비 얼만큼의 프리미엄 수익률이 있어야 수익률을 확보해야 내가 위험자산을 투자할까 고민해봐야 돼요. 네. 이게 나중에 아주 큰 틀에서 자본의 배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자산이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판단은 나도 비싼 거 알아. 근데 저쪽 시장이 더 많이 오르잖아. 근데 또 원래 또 이제 심취해 계시고. 심리라는 거는 가격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귀신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가격은 올라갈수록 주식에 붙어 있는 귀신이 쫙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뭐 좋을 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마냥 행복하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경계감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 투자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잃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크게 깨지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익이 났으면 일부 수익 실현할 수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익 실현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끝까지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는 수익으로 확정하고 있으시다가 만에 하나 정말로 한번 시장이 흔들려. 근데 시장이란 건 언제든지 한 번씩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다시 주식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아예 없이 조정을 받으면 맨날 기도만 하게 됩니다. 비나이다 주가 좀 오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에 하나 현금을 일부 좀 들고 있으시다면 주가 빠졌을 때 그걸로 가지고 떨어진 주식을 사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위험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금 보유 비중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절대 손 안 나가실 거예요. 장현희님이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심리라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 밸류보다
국장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 김진우님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영원한 성공 투자란 없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하여튼 국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국내 증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엄령과 탄핵 이후에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어떤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문이 퍼지면서 그동안의 밸류업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지주사들이 있었는데 밸류업 종목들이 또 크게 꺾이기도 했었거든요. 주가가. 네. 어떨까요? 이 밸류업이라는 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그 계엄과 탄핵이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약간 이게 한자로 쓰니까 느낌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센 느낌인 거예요. 전쟁 났나?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회피할 때 올해 가장 수익이 많은 외국인 투자 대상은 바로 밸류업, 은행, 금융, 지주사들 네.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뭐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쪽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윤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추진하던 거니 그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은행 금융주의 밸류업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시세가 반영이 안 되다가 이게 이제 2년, 3년 누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믿고 본격적으로 밸류업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밸류 하겠어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 보네 이러면서 돈이 들어왔던 거죠. 왜냐하면 배당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산 수각도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졌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 그렇게 좋아했고 국내 투자자들도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계속 매수하면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은 끝났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본 비율이 모든 금융회사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은행들이 좋습니다. 자본 비율이. 자본이 많아서 얼마든지 주주소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여력이 가장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은행 지주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배당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좀 모르겠지만 배당률이 유지가 되고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목까지 한번 계산해봐도 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율을 유지한다 이러면은 뭐 지금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잘 가던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로 본다면 원전, 방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뭐 계엄 탄핵 이후에 또 많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방산? 여기는 조금 실제로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탄도 보니까 그냥 집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논의하던 것들이 좀 지연되는 방향이 좀 있어요.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방한하고 있던 날 밤에 이제 그 계엄령이 나왔었죠. 그 사실은 방산 관련된 계약이 임박했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이거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최대한 가격을 싸게 하고 싶은 욕망들은 각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미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세계사적인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 방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잘 아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마가라고 표현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표현하는 트럼프의 전략을 따지고 보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50년대 이전, 2차 대전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제1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어떤 글로벌한 질서를 다 잡았고 그 글로벌한 질서 가운데서 세계화를 이끌었던 미국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트럼프로 대표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이 트럼프 진영과 그다음에 민주당 진영 간의 가장 큰 격차를 이루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세계 전략을 가지고 가요. 세계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세계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하나는 시장 경제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정치적 수단인 민주화.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세계 전략은 민주화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가장 높은 단에서의 제국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WTO 이후에 더 강화되어서 한 20년 해보니까
누구만 부자가 됐냐면 월스트리트만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장의 개방성과 진입 여부예요. 그건 자본시장까지예요. 제조업 시장뿐만 아니라.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가 왜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을 제어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부가 이 흐름들을 끌고 갔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개혁 개방을 완전하게 하게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정치 시스템도 민주적 시스템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자, 그럼 개방을 다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 자본의 버튼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의 파워라는 거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큰 시장을 열면 미국 자본 시장이 거기서 활개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주더라도 갖고 올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 흐름의 역사들을 바라보니 아니 이거 보니까는 우리의 삶은 모르겠고 민주당하고 짬짬이 된 월스트리트만 돈을 다 버네.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치가 우리에게 알려졌던 거하고 다르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서 민주당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끌어왔던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 보면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금이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블록화라든가 이런 단절화, 세계의 흐름들이 이렇게 되면 제1경찰을 미국이 빠지니까 각자 방위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번 건으로 인해서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 업체들의 뭐 세계 수출길은 그대로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조정이 크다면 또 기회가 열릴 것이고 조정이 작다면 밸류에이션 다 측정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돈 벌 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보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ETF로 싸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방산도 관련된 ETF가 있고 원전도 비슷하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격한 조정이 한 차례 있었다가 네. 또 바로 또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조선은 지금 너무 좋죠. 신주성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 수주 끝나고 이제 그 결산되는 거는 22년, 23년 몫이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선박 신조선가 상승이 조금밖에 안 이루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 이후 단 수주한 거는 계속해서 조선가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보다 못 나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과거 이제 우리가 2007년부터 2010년, 11년, 12년에 너무 큰 호황을 맞이하면서 설비 증설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장장 한 10년짜리 재앙으로 왔습니다. 업체들 중에 망한 업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복되기 전에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세계 그 조선 발주 중에 약간 중형급, 그러니까 현대 미포조선이 담당하는 그 중형급은 수주할 데가 아무데도 없다. 도크가 다 없어졌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는데요. 그 폐쇄되었던 도크들을 계속 다시 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그간 어려울 때 군함 같은 거를 제조를 하면서 자기 역량을 좀 유지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도크 숫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는 많은 거고 한국은 도크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설비 증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당 그 7, 8년간은 겪었던 이 그 가뭄의 시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추가 그 도크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크의 숫자가 한계가 있고 그래도 채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조금 비싼 가격이 비싼 고급 선종을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다시 뭐 모양새는 뻔하게 매출과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 수주 증가량은 조금 한계에 다다라 있다. 여기서부터의 증가는? 네, 왜냐하면 이미 꽉 차 있다. 이미 27년, 28년 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연수를 받는 거지 도크가 많아져서 갑자기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클락슨 리서치에서 올해 그 조선 수주 비율을 보면 중국이 70%에 육박하고 한국은 18% 정도로 좀 과거보다는 수주가 좀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좀 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도크가 이미 많이 차 있고 일감이 네. 수년치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인가요? 네, 아마 그 이익 규모는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갈수록 22년도 이후에 수주했던 수주 그 가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익은 뭐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잠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개미스쿨 이어갑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죠. 부장님, 일단 증시가 어느 정도 뭐 한 2,500선 안팎까지는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 또 전반적인 소비 경기도 그렇고 기업의 경영 환경도 그렇고 오늘도 그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또 긴급하게 또 회의를 정부가 또 열어서 24시간 금융 외환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 설명회를 열겠다. 범정부 외국인 투자자 옴부즈만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불편한 거 있는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이미 또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정말 들으니까 또 좀 제가 화가 나네요. 화가 나요. 왜냐면은 화가 자주 나세요? 왜냐면 이거 거짓말만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자 작년도 1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그 올해 7월 이후로 주식을 꽤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15조 이상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2조 샀습니다. 많이 샀었죠. 많이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때 아주 중요한 건이 하나 있는데 1월 달 초에 대통령이 거래소 가서 법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금감원장도 외국에 로드쇼 가가지고 상법 개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싹 입 닦았어요. 상법 개정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상하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도 그렇다고 5만 원이 깨지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6만 원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신기하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너무 싸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너무 좋지. 이렇게 거저인데 막 거저로 주술 수 있는데 왜 안 오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을 수 있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거버넌스를 믿을 수 있어? 이게 항상 의심이었는데 상법 개정을 해주겠다고 하니 그럼 장기적으로 거버넌스가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작년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역시 딱 하반기 들어와서 보니까 뭐 법 상정해가지고 법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아이고 이거 또 아니네. 또 속았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무슨 로드쇼를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정한 룰만 만드시면 돼요. 공정한 룰만 만들어주면 이거는 뭐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나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 중에 매력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따라가네 뭐네 해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투자했다 뒷덜미 잡힐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면 투자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뭔가를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근원적인 룰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는 뭐 민주당이 이제 제일 그 법안으로다가 이제 그 상법 개정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발 끝까지 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여 주셔서 진짜 좀 통과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곽상준 부장님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쪽에 또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기업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연초에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주요 금융 관련된 관료들도 상법 개정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한국 주식을 좀 사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상법 개정 안 하고 자본시장법으로 대체한다고 하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업 거버넌스 때문에 이제 경영진도 못 믿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도 못 믿겠네 이렇게 또 이중 실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포카라든가 뭐 화투라든가의 룰하고 부산에서의 룰이 다르면 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은 대주주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스트라이크가 6개 들어갔는데도 아웃이 아니야. 근데 소액주주는 3개면 그냥 영락없이 아웃이야. 네.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달라? 예를 들어 그 옛날에 과거 한 20-30년 전에 중국 여행 가서 화장실 갈 때 그 쇼크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칸막이가 없어요. 가림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충격적인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 자본시장 오면 그런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습게 얘기로 뭘 하냐면 예를 들어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분양 상장할 때 법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는데 그 법적으로 가능해 하니까 외국인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럼 가능하다고 하니? 마치 요즘에 캘리포니아 보면은 뭐 $150 이하인가의 그 좀도둑에 대해서는 처벌 못한다 그래서 좀도둑이 할개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연하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가 탈취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되니까 그걸 한다는 거죠. 아니 제가 정말 이번에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 줄 아세요? 네. 두산 밥캣하고 두산 그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산 밥캣은 막 실적이 1년에 영업이익 1조도 넘는 회사고 로보틱스는 적자인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로봇 네. 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대등합병 또는 로보틱스를 더 가치를 주고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한번 이렇게 그 금감원의 이야기 등등등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의 반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미뤄졌다가 또 시도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계엄 그 탄핵 정국에서 주가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 폭락하면 개인들이 이전 자기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내 주식을 기존에 합의한 가격으로 사가쇼라고 사가쇼라고 이렇게 행사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주가가 예.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철회됐어요. 합병이. 결국은 회사에 손해가 많이 생기니까 철회했다. 아니 그 돈도 지불하지 못할 거면서 그냥 밥캣의 그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그냥 꿀꺽 삼키고 싶은 욕망. 그 돈은 자기 돈은 하나도 손해 보고 싶지 않으면서 저 많은 재산은 그냥 꿀꺽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정말 그 된다고 하는 이 문화는 바꿔줘야만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룰만 공정하게 하자고. 한국은 룰만 공정하게 하면 사람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그 룰 자체가 불공정한데 자꾸 해외 나가서 뭐 IR을 하겠다. 외국인 무슨 뭐 모니터링을 하겠다. 옴부즈만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라고 해봐야 네.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그럼요. 그런 지죠. 그 미국 연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 그 아마 19일 새벽일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그 통화 정책 네.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0.25% 포인트 인하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네. 다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동안에 연준 인사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그냥 25p 인하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10년 채권 금리가 4.1% 떨어지던 게 4.4%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이게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에 금리 떨어뜨린다니까 단기물은 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단기물도 올라요. 왜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 범위이긴 했어요. 예상 범위라고 해서 주식시장은 좋아했는데 채권 시장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금리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3%대인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다 3%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2%를 가려면 이 3%가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2%도 2.0이죠. 2.0%. 2.0을 향해 가는데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도 3% 내외 나오고 생산자 물가는 더 높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간 선행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추세면 야 이거 3% 내외에서 쉽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년도 금리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 한 9월 이전으로 보면 올해 몇 번 금리 내리고 내년도도 4번 내리지 않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아닌 거죠. 게다가
트럼프 당선된 이후 미국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기업가 정신, 야성적 충동 뭐 이런 게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된 심리 지표를 보면 과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씀씀이가 좀 헤퍼졌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이게 부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테슬라 사세요, 테슬라 사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글을 써주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큰 수익을 또 누리고 사상 계시다. 최고가니까. 아, 이렇게 배가 아프지 화장실에. 네. 아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저기 있잖아요. 제가 하나 그 고점 징후 하나 구분하는 심리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내 계좌를 자꾸 열어보잖아요. 그 고점 징후입니다. 네. 아, 요건 이제 속설. 아니요, 제 경험이에요, 경험. 네, 그런데 경험과 속설.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은 언제냐면 계좌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보통 저점이에요. 지금 한국 계좌는 대부분 안 열어보신 지 꽤 오래됐을 거고 미국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볼 거예요. 너무 흐뭇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현금화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좋을 때는 마냥 모든 게 좋아 보여.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을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너무 이제 국장이 아픈 부분을 많이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눈치 없는 코스피는 또 이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2,493으로 다시 또 2,500도 내준 상황. 국장에도 좀 볕들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